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 인문강좌 감성문학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감성문학교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오늘 굉장히 또 정감 있고 따뜻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분입니다. 오늘 시와 골목 산책이라는 주제로 김정경 시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정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 쓰는, 소설 쓰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갖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 이름이 너무 갖고 싶었죠. 그 수식어가.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네. 네, 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제가 더불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김정경 시인님은 2013년도에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 검은줄이란 작품으로 당선이 되어 등단하게 되셨습니다. 네, 시집으로는 골목의 날씨를 출간을 하셨고요. 현재는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 팀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시인이나 뭐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항상 그분에 대한 기사 다 찾아보고 그분 개인 SNS 들어가서 좀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 김정경 시인님의 SNS에는 뭐가 있나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SNS에 있는 자기소개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산책 중독자, 매일 쓰는 사람, 자주 침울해지고 걸핏하면 웃는 사람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딱 시인님을 상상했을 때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하나, 굉장히 성실하실 것 같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줄 아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조금 맞나요? 너무 좋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매일 쓰는 사람이고자 하지만 매일 또 실패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일 딴짓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산책 중독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산책을 좋아해야 이렇게 산책 중독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지, 또 산책이 뭐 글을 쓰는데, 시를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전주에 동문거리 쪽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산지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한옥마을 전주 천면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옥마을에 이렇게 북적이고 사람들 많고 이렇게 밀려서 다니는 그런 그 모습만 보다가 새벽에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 담장 이런 그런 골목들을 걸어 다니면은 또 다른 한옥마을이 진짜 정치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산책해서 색장동이라고, 혹시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한 번에 긴 호흡으로 걸어갔다 오시네요. 그래서 여명이라고 해야 되나? 희뿌염하게 밝을 때쯤 나서서 이제 머리 위에 해가 이렇게 지나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돌아오곤 하는데, 그때 나만 보고 싶은 그런 풍경들, 아니면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예쁜 풍경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 산책을 자주 다니고, 그 다음에 완산칠봉이라고 완산공원이 있거든. 봄에 예쁜 꽃동산 있는, 거기 이렇게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고, 조금 더 내키면 이제 정해사라는 또 작은 절이, 작은 절은 아니지만, 그래서 산책이 아니라 거의 등산을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길까지 갔다 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주변들을 많이 좀 산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럼 산책을 이렇게 즐기게 되셨어요? 좀 꽤 오래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일단 차가 없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자발적인 혹은 하이엔이나
이렇게 도보 생활자? 네. 생활자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방송작가로 한 2019년 네. 8월까지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방송이 한 2시 정도면 끝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비교적 그 오후 시간대가 좀 자유로워서, 그때 이제 산책을 좀 하는 즐거움을 제가 좀 알게 됐죠. 네. 그리고 그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현장에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어쨌든 좀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스위치를 저한테는 좀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역할을 산책이 좀 도와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산책이 좋은 역할을 하셨네요. 이렇게 긴장감도 풀어주고, 뭔가 예쁜, 혼자만 알고 싶은,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풍경도 알게 되고, 또 시를 쓰는데도 또 도움을 받으시고, 산책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옥마을을 이제 밤 한 10시쯤에 상가 다 문 닫고, 좀 조용할 때, 그럴 때 걷는 걸 좋아했거든요. 계절도 지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에만 나는 그 밤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걷는 걸 좋아했는데 그 시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가을에 물가에 이제 안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피어오를 때쯤에 새벽에 산책을 가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가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좀 자기 바쁜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인님의 그 SNS에 소개된 걸 보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 산책을 좋아하는 부분도 그렇게 느껴졌지만 매일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글씨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성실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매일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은 그 SNS 프로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뜨끔한데 아마 이제 사실 지금은 SNS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그때 방송 일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말 자의반 타의반 매일 마감이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들을 괴롭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를 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쓰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수식어를 제가 스스로 좀 붙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작가분들이 그런 이렇게 매일 정해진 분량에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매일 잘 쓰던 못 쓰던 글을 쓰자.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세상과 이렇게 만나는 되게 소중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쓰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산책도 매일 못하고 매일 쓰려고 사실 책상 앞에는 항상 앉는데 딴짓할 때가 사실 더 많아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딴짓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이 맨날 성실할 수 있나요? 네. 매일 쓰지만 매일 딴짓을 하고 뭐 매일 실패한다. 아까 앞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좀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매일 쓰기 위해 앉으시잖아요. 근데 매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의 감정,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또 자주 침울해지고 걸핏하면 웃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평온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 감정을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이렇게
나의 감정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좀 시를 쓰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열려 있으면 외부의 어떤 반응 이런 거로부터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대체로 좀 이렇게 쉽게 들뜨거나 네. 이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뭐 무슨 일이 있어? 아니면 우울하니? 네. 왜 이렇게 침울하다는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조금 아주 오래 알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걱정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대체로 좀 정서적으로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요. 이게 우울감이라는 게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조금 그러니까 조명으로 치면 조금 어두워야 바깥에 밝은 것들이 더 잘 보이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들뜨거나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바깥의 어떤 풍경이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일 때 조금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성격을 좀 고치고 예를 들면 요새 E가 아니고 MBTI 저도 I. 저희 I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I를 E로 바꿔야 사회생활이 쉬운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아이한테는 바꾸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제 어떤 성격들이 모난 부분이어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다가 이 상태로도 괜찮다. 이런 성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 글을 쓸 때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방금 시인님께서 이 상태로도 괜찮다 하시는데 네. 뭔가 울컥해요. 같은 아이다. 아니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뿜어내는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시인님께서 이렇게 차분하고 편안하게 이런 자신의 감성대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장점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감성문화 교실 주제도 이제 시와 골목 산책이라고 정해주시고, 시집도 골목의 날씨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골목에 관해서 뭔가 골목이 좀 시인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골목의 날씨라는 시집 제목이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 시집에 실린 시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시인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혹은 자기 몸으로부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멀리까지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또 몸을 벗어나기는 힘들게 자기가 처한 현실,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 이런 걸로부터 아주 동떨어질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 생활 자체가 약간 골목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고 제가 좀 오래된 마을에, 오래된 동네에 골목이 있고 그 골목 어딘가에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 주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골목이 가진 풍경, 서정,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눈에 좀 잘 띄게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 속으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져 온 것 같고 그리고 그 날씨라는 거는 제가 보는 어떤 것들, 네, 그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물질적 제가 봤던 뭐 골목에 뭐 사이프러스 나무나 뭐 목련 봉오리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골목의 어떤 풍경을 완성하는 혹은 날씨를 완성하는
무언가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집 전체를 어떻게 보면 관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그 시집이 이제 그 시집의 제목이 된 거죠. 네. 골목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그런 풍경과 익숙한 곳에서 자라오셨고 또 그런 감성에 익숙하고 또 좋아하시고 이러면서 시집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뭔가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적인 것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뭔가 조금 촌스럽기도 하지만 또 나름 정돈되어 있고 뭔가 기억과 추억 이렇게 집약된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에서 또 이야기는 탄생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골목 산책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오후 시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인님만의 뭐 골목 산책을 더욱 재미나게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그런 뭐 산책법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최근에는 좀 잘 하지 않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책을 책상에서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네. 이제 걸으면서 책을 읽으려면 아무래도 차가 많거나 복잡한 거리보다는 좀 한적한 산책 길이나 좀 고즈넉한 그런 골목 같은 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책들 시집이나 얇은 선문집 같은 거를 들고 그냥 걸으면서 어떤 때는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눈으로 묵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그렇게 그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안 계시면 집안에서라도 뭐 아니면 어디 뭐 옥상이나 이런 데 조금 넓은 공간에서 걸어다니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집중이 되게 잘 되고요. 그래요? 네, 그 리듬이 있게 책이 잘 읽히거든요. 걸음의 리듬과 잘 어울리나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속도하고 걸음하고 맞춰지겠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독서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책을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책을 읽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책을 뭐 시집 몇 편 이렇게 읽고 또 풍경도 한번 보고 의자 있으면 좀 앉아서도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가 없이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낯선 곳에 갈 일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가본 골목길을 한 번은 가보자 매일. 네. 낭만적이네. 근데 이제 비교적 그때는 좀 시간이 여유로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다시 또 되돌아 나오고 이렇게 그냥 새로운 비슷하지만 그래도 또 다 다르니까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시인님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는 무슨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막 햇살에 나뭇잎이 막 반짝이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금씩 날리면서 이렇게 시집을 한 장씩 넘기면서 그 거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상상이 돼서 공익 광고의 한 장면 같아요. 상상과 실제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름답게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읽은 표현인데 그 도시는 걷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독해가 가능한 그런 그 곳이다. 이런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해독이 가능한 그런 책이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나 혹은 여행을 간 곳을 차를 타고 목적지만을 향해서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책을 읽을 때 즐거움은 그 글하고
나 사이에 어떤 여백 사이에 네. 나의 해석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상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산책이라는 거, 걷는다는 행위가 좀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책을 읽는 것도 걸으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골목, 내가 가보지 않은 골목을 한 번씩은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전주에서 산 지 30년이 됐는데,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전주 어디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나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냥 고작 한옥마을이라고밖에 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전주 거주자에게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오신 분들에게라도 전주에 이렇게 숨겨진 또 시인님만의 아는 예쁜 골목이 있을까요? 한두 군데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가는 곳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 중에서 저는 사실 완산공원이라는 완산 7번 가는 그 길을 정말 그 제 주변에 전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꼭 추천을 하거든요. 이 그 완산공원에 삼나무 숲이 있는데 그 네. 삼나무 숲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팔각정이 있어요. 3층으로 된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아름답거든요, 사실. 뭐 네. 추천하는 계절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예쁜 그 코스가 길지는 않은데 네. 그 특히 봄에 새싹이 날 때, 네, 연초록 잎이 날 때, 네네. 연두색 그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한여름에 그 삼나무 숲의 그늘이 너무 근사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질 때 그 넓은 길에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는 그 길을 숲길을 걷는 깊은 숲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길도 너무 좋고 제가 예전에 눈이 아주 펑펑 내린 겨울에 네. 눈이 쌓였을 때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팔각정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조망하면 한옥마을부터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데 시가지가 그 기분이 좀 왜 어른들이 이렇게 등산을 가셔서 정상에 올라서 야호를 하시는지 그 기분을 그 기분을 좀 어. 이렇게 정말 가슴이 뻥 뚫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완산공원, 네. 삼나무숲. 사계절 가도 언제나 아름다운 곳. 저 홍보대사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산책, 또 골목, 뭐 걸으면서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뭐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또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걸로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시인님께서 시 제목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우선 산책하는 동안 쓰거나 퇴고한 시가 좀 있다고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낭독도 해주시고 또 이 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안거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이 시는 겨울 전주천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겨울 전주천을 산책하다가 만나진 풍경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로 옮겨졌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거 겨울 전주천에서 녹다가 얼어붙은 눈을 밟으면 여물지 못한 어린 짐승뼈를 밟는 것 같았다. 억새밭에서 고라니와 마주친 오후 가던 길 놓고 서로 마주보았다. 발밑에서 지난 계절이 부러지는 소리 얼음 풀리는 물가로 뒤뚱뒤뚱 걸어가는 새 곧 넘어질 듯 뛰는 아이가 얼음 위에 돌을 던지고 손뼉치는 부모에게로 갔다. 너는 이 겨울 물속에 몇 개의 탑을 쌓았을까?
너를 생각하는 일은 나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 사랑한다 말하면 그 말이 너를 데리고 먼 데로 가버릴까봐 겁이 났다. 아름답다는 말은 얼마나 차가운가. 내가 없는 곳에 이마가 빛났다. 흙에 글씨를 쓰고 다시 흙을 덮어 숨겼던 어린 날 놀이처럼 더듬더듬 글씨를 발굴해 주기를 어쩌면 영원한 오독을 기대하는 평화로운 이곳에서. 네. 네,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이 약간 쿵 하는 그런 쿵 주저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네,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겨울에 전주천을 산책하다가 뭐 어떤 아이와 부모님의 모습을 또 마주치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장면들은 그 하루의 어떤 만난 풍경들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번의 산책을 하는 동안 마주쳤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가 네. 지금 완성이 된 건데요. 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윤명 선생님도 꼭 그렇게 얼음이 얼어 있으면 네. 꼭 돌을 던져요, 사람들이. 그쵸. 그렇구나. 네. 꼭 던져봐요. 네. 그래서 겨울에 전주천을 걸으면 그 얼어 있을 때 돌들이 이렇게 평소에 없었던 자리에 이렇게 얼음 위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박혀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돌이 위에 얼음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그거는 누군가가 돌을 던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제가 조금 저는 느닷없이 개인사 고백인데 저는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마다 늘 신기하고 너무 찬란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보낸 어떤 사랑의 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신비롭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게 늘 놀랍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만 먹어도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맞아요. 네. 모든 게 신비롭고 뛰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막 박수와 네. 환호와 막 잘했다 막 하잖아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약간 신비롭게 다가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장면들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돌을 던지고 부모한테로 그냥 뒤뚱뒤뚱 걸어가기만 하는데도 부모도 너무 잘했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니까 네. 그런 환영과 환대하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어릴 때 무조건적인 환대와 환영을 받고 자라왔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좀 쿵 했던 부분이 뭐 사랑한다 말하면 그 말이 너를 데리고 먼 데로 가버릴까봐 겁이 났다. 이 말이 너무 사랑해서라고 해석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다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상상하고 네. 각자마다 해석하는 네. 그런 재미가 네. 있으니까요. 네. 또 이렇게 전주천을 여러 번 걸으면서 이 시를 또 쓰게 되셨는데 또 이제 시 한 편이 다 써지기까지 또 굉장히 자주 고치고 또 퇴고의 시간도 많이 가지실 텐데 이 시는 퇴고도 이렇게 전주천을 거닐면서 또 이루어지신 시가요? 네. 그러니까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제가 산책하는 동안에 쓰여졌거나 혹은 퇴고했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 묶여진 시집인데요. 제가 산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시집을 묶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이 시집을 못 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 책을 잘 못 읽는다고 했는데 약간
그 시를 쓴다, 글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써야지 이제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세에 따라서 이게 마음가짐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 운동을 배울 때, 뭐 수영할 때, 뭐 다른 걸 할 때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라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되게 제가 좀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시인이 되고 싶었고 등단이 조금 늦었고 그리고 시집도 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묵게 되다 보니까 잘해서 뭔가 대단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담감? 압박감. 네, 그런 사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저 혼자만 갖는 그러니까 뭐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뭐 새내기 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어떤 그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초고를 쓰거나 어느 정도 시의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시를 다 옮겨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시 이제 고치거나 네, 그냥 어디 편한 소파 같은데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약간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뉴스 검색하듯이 네. 되게 좀 그냥 편한 자세로 했어요. 오히려 그럴 때 좀 괜찮은 시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요. 좀 약간 막혔던 부분들이 좀 풀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특히 산책할 때 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계속 시를 태고하거나 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면서 길을 걷다 보면 그냥 그 다음 구절이 저절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올 때 마치 강원 터지듯이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럴 때 기분 어떠세요? 이거를 좀 무슨 표현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완산치고 그때 이제 완성본을 걷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다음 첫 구절이 생각나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릴까봐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나를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릴까봐.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러니까 문장이 맺어져야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걸 잊어버릴까봐 그 생각의 실마리를 잊어버릴까봐 계속 중얼중얼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고 나서 이제 꺼내가지고 본관에서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던 경험들이 조금 제가 이제 어쨌든 아주 대단한 큰 걸음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시를 좀 써가고 시집을 묶는데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걷는 사람도 있고 뭐 걱정거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시인님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반짝이는 시어들을 떠오르려면 어쨌든 그 시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좀 둔다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뇌 한쪽에서는 그게 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많은 작가분들이 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한쪽에서는 그 무언가 이것과 연결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 낚시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들이 전혀 엉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걷는 일은.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멀리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작가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산책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하고 예찬한 네, 그러니까. 많잖아요. 아마 그런 약간 숨기는 그런 덕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빨리 산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방금 이제 안거라는 겨울 전주천을 보면서 썼던 시를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골목에서 시작된 시들이 좀 여러 편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시집의 제목이 탄생했던 이 마음을 참으면 무엇이 되나라는 시를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이 마음을 참으면 무엇이 되나 궁금했다. 불쑥 침대로 뛰어드는 골목의 발자국들 스스로 머리 밀며 울던 모가나무의 비밀 연애 빨래 곱게 개켜 방문 앞에 놓고 가는 주인집 아들의 빈 밥솥 같은 연신 겨울마다 천장과 지붕 사이에 자리 펴는 고양이의 가게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며 썼다 진 글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정말 나였던가 내어 가득한 하나의 세계를 읽지 못하고 떠난다. 안개와 노을을 풀어놓던 회사지의 부도탑처럼 골목의 날씨를 만드는 5채의 사이프러스와 백목련 2채, 산수유 나무와 대추나무도 안녕은 안녕. 이 골목은 어떤 골목일까요?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살고 있던 그 동문거리 집을 살기 전에 그 집을 살기 전에 그 진북동에 꽤 오래된 그 주택가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이 이렇게 대로변에서 한 100m가 조금 안 되는 그 일직선의 골목 안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가 중학교의 어떤 담하고 접해 있는 데여가지고 지금은 사실 나무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는 담 너머로 온갖 나무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와가지고 마치 그 나무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나무 같은 제 골목의 나무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나무들이 수영도 되게 예쁘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골목이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풍경이 또 좀 바뀌긴 했던데 그 골목에 이제 되게 작은 가게들, 상점들이 있어요. 그 뭐 슈퍼 하나, 미용실 하나, 뭐 이런. 네네. 네. 근데 그런 풍경들이 그때는 저한테 좀 약간 좀 저를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되나? 거기 있으면 제가 좀 편안했어요. 그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막 크고 새롭고 막 휘황한 막 우뚝우뚝 이렇게 높이 솟은 건물들보다는 좀 이렇게 낮고 네 그런 지붕들이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런 풍경들이 저를 좀 안심시켜주는 내가 좀 있어도 크게 튀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나 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 골목에 있는 집들을 오래 살았는데 그 골목이 이런 딱 그 시에 나오는 사이프러스도 있고 백목련도 있고 자목련도 있고 모가나무도 있고 뭐 그런 골목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과연 이 시의 제목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어요. 제목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마음을 참으면 무엇이 되나. 그때 이 시를 썼을 때 시인님은 어떤 마음이셨고 무엇을 참고 계셨을까? 이런 물음표도 생기면서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가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선명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시 제목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는 좀 시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럼 편인데 먼저 시를 써놓고 나중에 제목을 고민하시는 편인가요? 제목을 쓰고 시를 쓰기 아, 시작하는데 네. 그 제목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새롭게 제목을 붙인다고 사실 저는 그런 편인데 이 시의 제목도 정말 여러 번 바뀌어서 이게 거의 이제 뭐 출판사로 시들이 넘어가고 이렇게 교정을 뭐 1교, 2교, 3교 이렇게 해서 교정을 여러 번 보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 제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개인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시의 제목들이 좀 짧은 것들도 꽤 있고 네. 그래서 좀 긴데 이를테면 우리가 시를 쓸 때 감탄사나 뭐 부사나 뭐 지나친 형용 수사를 좀 피하라 막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것 표현들은 사실 좀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이 시만큼은 약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사를 간다거나 누군가와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 어떤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대해서 제가 갖는 어떤 일종의 죄책감 혹은 뭐 안타까움 미안함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좀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 혹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뭐가 나중에 될까? 되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굉장히 여러 번 바뀌어서 드디어 딱 정해진 제목인데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뭐 제목이든 시 내용이든 계속해서 퇴고를 거치면서 아 이쯤 되면 이제 더 퇴고 안 하고 그냥 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순간이 어느 때 찾아오는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시집에 있는 시도 퇴고하거든요. 아 이미 나왔는데 네, 저는 조금 퇴고를 저는 하면 할수록 나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믿고 싶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고 싶은 어떤 것에 좀 가까이 가는 방법이 저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도 걷어내고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을 또 한번 바꿔보고 이런 작업들이 저는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려면 제가 조금 더 오래 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퇴고는 많이 하실 것 같긴 했는데 일단 독자들을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퇴고하는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미 발표된 시들도 계속 퇴고를 거치시는구나. 좀 아마 근데 비슷한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시집에 개정판을 낸다거나 책에 이런 걸 할 때 이전의 작품을 조금 보완해서 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작품을 쉽게 써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이 많은가 봐요. 미련이 많아서 새 작품을 못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작업들을 좀 오래 붙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의 시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 애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잠시 스치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시인 등단이 좀 늦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좀 시인을 쭉 꿈꿔오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었거든요. 뭐 쉬는 시간, 뭐 자율학습 시간 뭐 이럴 때 그 친구랑 자주 하던 게 이제 서점에 가서 같은 책을 사서 같이 읽는 거, 그다음에 뭐 영화를 같이 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런 시간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작가분들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책을 읽었는데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차서 막 정말 어디 이렇게 띵박질이라도 하고 싶은데 벅차서. 근데 그것과 같이 또 나도 이걸 한번 써볼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나도 쓸 수 있겠다,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근데 그때는 굉장히 뭐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일기를 쓰거나 그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거나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몰래 꿈을 이제 간직했다가 이제 대학을 문예창작과 거기를 가면 어떻게든 글쓰기를 가르쳐 주겠지, 배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가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때 벅찼던 게 사실 소설가의 어떤 소설책이었어서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문학 서클을 갔는데 그때 저희 이제 동기들을 맞아준 선배가 시를 쓰는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 그럼 시 써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성적인으로 멋있다 이런다기보다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이 갖는 그게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겠지 하는. 그래서 그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는 시를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를 사실 쓰게 된. 그 선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분은 지금도 모르세요. 본인이 본인이 당사자라는 걸, 그 주인공이라는 걸 지금도 모르시고,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동기 중에도 그렇게 시를 같이 학교로 다니던 친구들 중에 처음에 그렇게 시를 시작한 친구들이 좀 있었고. 굉장히 멋있는 소리였군요. 그리고 이제 깊이 알게 되면서 또 그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날의 그 뭔가 분위기,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학했는데, 그 선배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약간 그랬겠어요? 몇 살 차이 안 나도 되게 커다랗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멋진 선배 덕분에 시인으로 꿈꾸게 돼서 이제 시인이 되셨는데, 먼저 이렇게 그 2013년도에 등단하기 이전부터 또 그 방송 작가로서는 활동을 하셨죠. 방송 작가를 꽤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TV 쪽 다큐멘터리 주로 작업하는 구성 작가로 일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이제 라디오 작가를 또 한 7, 8년 횟수로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시는 사실은 혼자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를 쓰는 거는 이제 시인이 쓰게 되잖아요. 혼자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지의 어떤 독자를 사실 염두에 두는 거지. 독자를 이렇게 시인으로 호명돼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 글은 대부분이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고, 뭐 TV는 뭐 시청률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는 요즘에는 뭐 문자 시스템이나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그 반응들이 네.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작업이고 그 공동의 결과물 안에 저의 글이 일부로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조금 못해도 사실 다른 사람들의 좀 덕을 보게 될 때도 많고 협업이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활자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음성 언어로 이렇게 전달되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특성상 쉽게 이해돼야 된다는 네, 사람들이 한번 듣거나 그렇게 해서 자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특성이 좀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쓸 때도 뭔가 약간 좀 더 낯설고 좀 새롭고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시들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면은 방송 글을 쓸 때는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되고 또 쉽게 어떤 감동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글을 쓸 때 좀 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쉽고 익숙하지만 약간 지루하지 않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방송 작가를 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너무 어렵고 거창하고 거대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저에게는 맞지 않다. 네, 저의 세계관은 그렇게 거창하고 거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 작은 목소리 그런 것들에 제가 조금 더 귀가 밝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됐고 시를 쓰면서도 너무 어렵게 쓰지는 말자 그런 뭐 재주도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익숙한 어떤 일상의 언어들이 시로 왔을 때 너무 진부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언어가 조합이 되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방송 작가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서의 세계관을 성립화시키는데도 좀 변화와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방송글하고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쓰기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움에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계속하면서 그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거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방송 작가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균형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너무 어렵죠, 사실. 사실 방송 작가로 일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 퇴근하면 시인으로서 살아야지. 시인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런 게 너무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산책이 필요했던 어떤 행위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게 처음에는 이 글과 이 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게 되고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일상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제 시가 갖는 어떤 막연한 어떤 슬픔, 예를 들면 막연한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로부터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형태를 가진 어떤 장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균형을 찾게 된 것이고, 지금 직장과 하고 이제 글쓰기는 아직 균형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어쨌든 균형을 찾으셔야 두 번째 시집도 아,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계획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시집에 이제 인쇄된 날짜는 2018년 12월이고요. 네. 제 손에 닿았던 거는 19년 1월,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냈던 이제 동료 이제 선배 이제 시인들이 다음 시집들을 최근에 다 발간하셨어요. 책을 다 내셔서. 그래서 조금 저도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산책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그래서 바빠졌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잡지나 이런 데 발표했던 시들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리 시를 많이 써두지는 못해서 시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두 번째 시집을 좀 묶어야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네. 시집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살짝의 부담감을 가지시면서 그러네요. 뭐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 어딘가에 계실 테니까요. 두 번째 시집이 꼭 내년에 나오기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산책하다 우연히 마주치면 되게 반갑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오늘 시와 골목 산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정경 시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